먼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에 너무 많은 보도가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19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역 갈등인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좀처럼 잘 조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농업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구조적인 요인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잘 조망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농업도 이런 코로나19,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부터 비켜갈 수 없는 인더스트리다라는 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져온 것은 바로 요겁니다. 자, 조금 복잡한 도표가 있죠. 어려운 얘기부터 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요. 2019년과 2020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장표입니다. 자, 보시면요. 많은 국가에서 지난 2019년에는 이렇게 플러스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이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올해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지를 예측해 놓은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큰 폭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이런 불행 중에서 다행인 것은 여기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변화 추이를 설명드려 놓은 건데요. 자, 우리나라의 변화 추이 어떻습니까? 다른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의 변화폭이 가장 적죠. 가장 적게 변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조정폭이 소폭 조정된 것에 대해서요. IMF, 월드뱅크, OECD 등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충격이 덜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 요인은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가장 잘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IT 분야의 최고의 강국 중의 하나로서 사회가 어느 정도 봉쇄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는 언택트 또는 온택트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렇게 비대면 환경 속에서 전개할 수 있는 ICT 인프라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옛날부터 디지털 컨버전스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방위적으로 많은 산업에서 전개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에도 견실하게 잘 견딜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국제기구에서 높이 평가해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저렇게 경제 성장률을 소폭 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많은 학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올해 목격하셨을 텐데요. 경제는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종합주가지수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느냐. 지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밑으로 끝도 없이 곤두박질 치던 것이 불과 이거 뭐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전체적으로 100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2500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할 수가 있느냐. 실물 부분은 저렇게 어려운데 이거 거품 아니냐, 과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사점을 좀 찾아보고자 전 세계 또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통계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제가 선 그어 놓은 것은 지난 1월 11일자 주요 국가들의 종합주가지수의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고요. 그러니 이 1월 11일자는 코로나19가 아직 본격적으로 창궐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의 기준 상태가 여기인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되고 났더니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진짜 반토막 난 데도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야 이거 이대로 그대로 놔뒀다간 큰일 나겠구나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유동성도 공급하고 재정 정책도 활발히 하고 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주가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여기까지 됐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나라는 별로 없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보다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종합주가지수가 낮은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딱 5개 국가만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5개 국가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요 5개 국가인데요. 중국,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 대만 이 5개 국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개 국가는 어떻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보다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각각의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농업과 관련이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아르헨티나 내부의 산업 구조가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으로 탈바꿈됐던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연초학회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농업 수출국이고 농업 강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나라 산업 부분에서 적지 않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농업 관련한 많은 수입처들이 농산물 또는 농축산물 수입 다변화가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바로 아르헨티나의 농업 관련한 법인들이 크게 대두되게 됐던 것입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에 가장 많이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이런 교역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요즘 통상 마찰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각 국가 간에 서로 간에 많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 국가로부터 농업과 관련된 제품들을 수입해 왔던 많은 회사들은 오히려 관세까지 부과되고 났더니 옛날보다 더 높은 금액에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경영 건전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말고 또 어디서 수입을 해올 수 있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말고 또 어디서 이런 물건을 수입해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크게 대두되는 바로 지역이 아르헨티나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그런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 말고 어디서 또 소고기를 수급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주목하게 됐고요. 반대로 미국 역시도 중국으로부터 기초적인 사료에 해당되는 그 축산물을 키우기 위한 사료를 수급받는 것 대신 또 어디서 이런 걸 수급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아르헨티나의 농산물을 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주가가 실제 아르헨티나 경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크게 떨어진 상태예요.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좀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당연히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이렇게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화두 중에 하나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산업 구조가 더욱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농업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종합 주가 지수의 변동 추계에서도 이미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나머지 5개 국가들도 그러면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 종합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간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 지금 현재로서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방역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제조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일감이 중국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됐고, 이래서 중국 경제는 더욱더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달러를 인쇄해서 헬리콥터로 뿌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런 유동성에 힘입어서 이렇게 종합 주가 지수는 적어도 옛날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대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인데요. 사실 제 분야는 아니고 정치 경제학자들은 다 지난 20세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경제적으로 급부상했던 나라들의 공통점을 많은 정치 경제학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냐면 공산 진영에 바로 인접한 데 위치하고 있는 자유진영 국가, 이 국가들이 가장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왜냐? 바로 미국이 전략적으로 그러한 곳에 위치하여 있는 자유진영 국가들을 더욱더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는 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20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공산 진영에 인접해 있는 자유진영 국가의 자본주의에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산 진영 국가의 국민들로서는 야, 자본주의 따뜻하구나, 자본주의 풍요롭구나, 이런 생각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서 공산 진영이 확산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공산 진영이 더욱더 위태롭게 바뀔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지난 20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는 동독의 맞은편에 있는 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급성장했던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바로 밑에 있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소련과 중공과 북한 바로 밑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 이런 국가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 먼저 제품을 미국이 사줬고, 이들 국가에 많은 인재들을 교육시키고, 이들 국가에 미국의 공장을 선도적으로 건설해서 이들 국가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성과를 유도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 그런 파트가 기여했다라고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세기는 끝났죠. 다시 말해서 냉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소련을 굳이 견제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힘을 실어줘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대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지금까지 거의 나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중국이 대만이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대만이 어떤 특정 국가와 수교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대만은 국가가 아니다. 중국 입장에선 대만은 우리의 하나의 지자체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대만이 국제사회에 대두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막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제기구에서 대만은 가입조차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와 대만은 국교 수교가 단절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에 대만과 국교를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선 거의 선전포고에 준하는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대만 입장에선 반대로 어떤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교도 체결되지 않는 국가와 교역을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상당한 불안 요인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국교를 체결하고 그러다 보면 미국과 우방인 많은 국가가 대만과 다시 뭔가 관계를 재설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과정에서 대만의 여러 제품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치가 반영된 종합주가지수도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우리 한국인데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더 오른 이유는 사실 이거는 부동산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마다 어떤 모멘텀을 보였냐면 많은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커졌었어요. 실제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이 그렇게 전개됐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많은 시중에 유유 자금을 가지고 계신 많은 나름대로 자산가들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좀 더 안전한데 돈을 넣어놔야지 하면서 아파트라든가 상가 건물이라든가 꼬마 빌딩 또는 대형 빌딩 이런 것들에 자금을 더 넣어두려고 했는데 이번 정권의 지금 현재의 정책 기조 아시잖아요. 부동산 투기 내지 부동산 가격 상승
상승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절명의 과제로 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규제를 엄청나게 때려서 1가구 2주택 이상이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부동산을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위기에는 시중에 많은 유유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그렇게 많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언론 지면상에서 가계부채가 1700조에 다다른다 이런 것들을 주로 목격하시겠습니다만, 실제 시중에 가계부채 1700조 말고요, 아직 오갈 때 모르는 유유자금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200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200조에 대한 자금 여력이 어딘가는 지금은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은행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이런 상황에선 은행에 그냥 예금해 놓는 건 손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많은 자금들이 어딘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쟁여놓을 수 있었던 부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다? 많은 돈이 다시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적지 않은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에 돈 넣을 만큼도 넣었고 그것도 이제 더 넣을 데가 없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주들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5년, 7년 근처로는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의 초우량 기업들이 배당을 주는 이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산 다음에 배당을 받아서 얻게 되는 배당 수익률이 은행의 웬만한 정기 적금에 가입했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현상이 요 근래 7년 동안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설마 망하겠어? 이런 초우량 주식에는 대거 돈을 많이 넣어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돈을 더 넣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삼성전자와 똑같은 커다란 우량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는, 뭐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그 다음에 BTS가 활동하고 있는 빅히트, 이런 회사들이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또다시 많은 돈들이 그 공모주 청약하는데 몰리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상승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개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넣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모험성이 높아졌거나 옛날보다도 우리 그 금융 소비자들이 리스크 테이크를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뭐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곳에 돈을 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반영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간단하게 좀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하도 저도 기가 막힌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가지고요. 올 초에 한국은행이 올해가 한국은행 70주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저랑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 이렇게 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70주년이 됐으니 한국은행 7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저 역할을 담당할 테니 전 세계 좀 한 주요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중앙은행의 미래를 조망하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그 해외 그 촬영을 다 마무리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해외 일정은 접고 국내에서 촬영을 하기로 바꿨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청담동에 있는 금거래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한번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그냥 쉬운 좀 질문 하나 던지면서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거기 매장 직원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요즘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금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금을 바꿔간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을 금으로 바꿔간 사람은 얼마나 바꿔갔나요? 라고 그냥 편한 질문 하나 했었는데, 그 직원분께서 대답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날 중년의 신사분께서 봉고차를 끌고 왔대요. 근데 봉고차에서 여행용 캐리어 한 12개를 끄집어 내리시더니 그
그 여행용 캐리어 12개 전부 현금을 담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전부 금괴로 바꾸려고 하니 바꿔달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입니까 했더니 한 76억 정도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동시에 많은, 뭐랄까요? 많은 돈을 셀 수 있는 그런 현금 세는 기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회사 본사에 높으신 분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고, 지금 이런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일제히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현금 세는 기계도 2대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회사 관계자 중에서 높으신 분께서 설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신 분께서 뭐 낱장 하나 빼겠느냐, 뭐 5만 원짜리 하나 빼겠느냐, 그래서 두 묶음만 세 가지고 그 두 묶음 높이에 나머지 높이도 쭉 맞춰서 그만 결제해 드려라, 뭐 이런 논조를 얘기를 하셨대요. 야, 돈을 그냥 높이로 센다는 말에 제가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야, 그래서 한 번에 76억 정도를 금괴로 바꿔가는 분이 계시는군요.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죄송한데 그 노신사 부분이 아니라 중년의 그분이 다음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날 봉고차가 꽉 차서 더 이상 현금으로 바꿀 거를 한 번에 들고 오질 못한 그분이 다음날 또 캐리어 몇 가지를 또 들고 와서 남은 돈까지 다 바꿔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와서 바꿔간 금액이 몇십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시중에 오갈 데 없는 유동자금, 유휴 자금들이 지금 어딘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주가도 다소 오른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실물 부분은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 그래도 그 과정에서 거품이 좀 불거서 뭔가 나중에 이게 붕괴되거나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해 보기 위해서 통계를 좀 돌려봤는데요. 자, 이쪽 그래프는 경제 성장률과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원래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경제 성장률과 반드시 양의 상관관계를 꼭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종합주가지수도 크게 오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려봤더니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번에도 제가 이전 연도에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와 비슷하게 완연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옛날과 크게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단 달라진 게 X축과 Y축의 내용인데요. 옛날에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은 이쪽 원점의 근처에 있었던 내용은 경제 성장률이 뭐 1% 내외로 성장하는 국가들이 주로 여기 놓여져 있었고, 이쪽 X축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는 이런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뭐 7% 내외 또는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들이 주로 여기 써 있었습니다. 즉 옛날에는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국가들은 10% 내외, 경제가 거의 성장 안 한다는 국가들이 1% 내외였는데, 지금 이 X축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는 옛날과 달리 이제는 원점에 가까운 숫자는 마이너스 16%, 즉 마이너스 10% 가까이로 경제가 수축된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10% 가까운 고도 성장을 보인 국가들은 이제 그런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는 마이너스 한 1% 내외, 2% 내외의 성장을 보이는 국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X축만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Y축도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0%를 제가 통상적으로 이쯤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나요? 종합주가지수가 전혀 오르지 않은 0%저 바가 굉장히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려진 거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그래프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내외인 국가들은 주가가 덜 빠졌고, 경제 성장률이 10% 가까이 떨어진 국가는 주가가 크게 빠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엄혹하게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그 금융 투자자들이나 많은 거버너들이 나름대로 냉정을 잃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 아래 자신들의 자금원을 이렇게 지금의 현 시국에 부합하는 형태로 배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뭐냐 하면요. 이쪽은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1% 내외로 떨어진 국가는 뭐고 10% 가까이 급락한 국가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2021년 우리 경제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름대로 견실한 움직임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역을 나름대로 잘 디펜스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다시 우리 농업 얘기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식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야, 요즘 주식하면 돈 번다며 나도 좀 해볼까? 이렇게 갑자기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 회사들마저도 갑자기 주가가 오르게 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자꾸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도 뭔가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주식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산업별로 혹시 과열된 섹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로벌리 산업별로 섹터별 수익률을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서도 지금의 많은 금융 소비자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 오히려 그 산업별 수익률이 주가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산업들 보니까 자, 의료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되시겠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의료와 관련된 여러 이슈가 더 커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IT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언택트, 온택트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이런 온라인 디바이스, IT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더욱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IT 부분도 예전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소재는 왜 이렇게 크게 올랐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따가도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는 환경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환경산업이 이제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등으로 인해서 환경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환경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저도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환경산업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다시 여쭤보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환경산업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만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분도 대표적인 환경산업의 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고 굉장히 지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어느 나라에서 에너지 수급 체계를 갑자기 전통적인 방식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폭적으로 단기간에 바꿀 수 있다?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죠. 에너지 수급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의 방식이라는 게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일부 쓰고 화력발전 일부 쓰고 수력발전 일부 쓰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았던 방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모두 다 부정하고 한꺼번에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모든 전 국토의 전 어떤 공간에 균형적으로 그게 다 공급되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풍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관령이나 제주 같은 지역은 뭐 그렇게 풍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작물이 없어서 태양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또 태양광 발전을 하면 되는데 모든 지역이 그런 다 쾌적한 여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유용한 산업적인 대안은 뭐냐?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소재 산업입니다. 자, 왜 그런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동차의 연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장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동차를 경량화하는 것입니다.
차체의 무게를 예를 들어서 3분의 1만 줄이면 연비가 예를 들어 7% 이상 개선되고요. 자동차의 여러 소모품들에 해당되는 샤시라든가 제동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 연수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량만 가볍게 만들었어도 많은 것들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신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요. 차량의 강도와 경도는 유지한 채 차량의 무게를 3분의 1로 줄이는 뭐 마그네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부된 별도의 신소재를 개발하면 이렇게 지금 길가에 다니고 있는 모든 차량의 연비를 한순간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소재라는 게 차량에만 사용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국가의 중후장대 사업에는 전부 다 소재가 사용되고요. 그 밖에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이런 신소재들이 적극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요. 지금 전 세계 국부펀드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선 친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미명 아래 다양한 소재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재 산업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글로벌리 지금 산업별로 주가 수익률은 이렇게 IT, 바이오, 그다음에 소재 부분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같은가요? 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산업 섹터별 지수와 글로벌 섹터별 지수를 비교했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고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제사회가 플러스로 돌아선 곳은 우리나라도 플러스고요. 국제사회가 마이너스인 곳, 산업 영역은 우리나라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어떤 흐름과 함께 한국 사회도 나름대로 냉정을 잃지 않고 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자본의 흐름이 견실하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갑자기 거품이 불어서 지난 3, 4월 달처럼 폭락을 하거나 그런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오르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급락하거나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죠. 실제 많은 우리나라의 제품을 소비해왔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정말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많은 그 국가들, 즉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끝날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전망인데요. 우리 한국이 가장 소폭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심각성을 잘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 결론입니다. 저는 그 국가기관에 일을 하는 기간 동안 많은 해외 공무원들이라든가 해외 관료분들과 이렇게 조우할 기회가 많아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분들 개인적으로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렇게 아는 지인들이 좀 있는 곳은 전화도 돌리고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좀 얘기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다 같이 말씀하시는 요인이 진짜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대응책은 전시에 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만 봐도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금 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 제품을 가장 견실하게 소비해 왔던 이들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스페인 마이너스 14%, 프랑스 마이너스 13.9, 이탈리아 마이너스 13.9, 영국도 마이너스 13.8%예요. 이 마이너스 10 몇 %씩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통상적으로 제가 방금 드렸던 이들 유럽 국가들이 연평균 원래 달성하던 경제 성장률이 원래 1% 내외가 통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1% 내외로 성장해왔던 이들 국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10%가 됐다는 건 경제 상황이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으로 경제 사이즈가 돌아갔다? 이것도 충격인데 가끔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들 국가들은 워낙 저력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아니면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처럼 한 2, 3년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오겠죠. 자,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간단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저들 유럽 국가들의 체질이 옛날에 그 위기 때들과 달리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사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남유럽발 재정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개됐던 출혈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복원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닥뜨린 국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도 엄혹한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요. 자, 그러면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여건을 한번 보세요.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진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경제 주체들이 왕성하게 투자하고 왕성하게 고용하고 또는 왕성하게 소비를 해야지만 경제가 선순환을 그릴 텐데 모두가 초고령 사회로 중장년층이 된 상황에서 누가 호기심이 있어서 왕성한 소비를 하며 누가 무슨 나의 무슨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위험한 짓 하냐 이런 게 대세이지 갑자기 내가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해보겠다 신사업해보겠다 이런 혁신 주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요, 지금 저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민간 부분으로부터 기대하기가 지금 유럽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의 저들 국가들은 유럽뿐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것과 함께 특히 걱정되는 건 전 세계 기초적인 농산물의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국가는 사실 선진국도 있지만 많은 신흥국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 부분의 특수성입니다. 사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사실 선진국들만의 리그이지만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공동의 리그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선진국에 해당되는 프랑스 같은 나라도 대표적인 농업 수출 국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농업 부분은 이들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흥국들이 농수산물에 대한 원재료를 수출하는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오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 선진국들과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많은 지금 국가들의 상황이 민간 경제로부터는 뭔가 지금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남은 건 누구겠어요? 각국 정부들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정부가 민간에게 무언가 소비처가 돼주고 민간에게 뭔가 투자를 대신 해주고 아니면 정부가 많은 사람도 고용을 해줘야지만 이 뭐랄까요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타개가 될 텐데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런 여력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정말 송구한 표현인데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폰인데요. 이쪽 그래프는 IMF에서 만들었던 보고서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IMF에서 집계한 건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부 부채를 모두 합산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정부 부채가 나름대로 통제 관리되어 오고 있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났더니 많은 국가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다 출혈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 부채가 정부 부채가 13.1%포인트 가까이 급증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냐 하면요. 많은 국가가 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미 다 써버렸구나. 언제? 올해. 그러니까 2021년은 그럴 여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화폐를 인수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국가의 리더십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화폐를 발행했을 때 어떤 절차로 얼마까지 할 수가 있는지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23.1%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은 많은 국가가 이미 그 실링을 다 꽉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국가가 다 실링을 채웠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쪽 그래프인데요. 실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런 건 지출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전통적 재정 지출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전통적 재정 지출로 우리가 재정 지출을 했던 그 포션을 짙은색 파란색 부분을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짙은색 파란색 부분으로.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이 짙은색 파란색보다 훨씬 더 넓은 구간의 옅은색 파란색 부분이 있죠. 이 옅은색 파란색 부분을 제가 이걸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비전통적 수단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 왔는데요. 자, 이 비전통적 수단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정 지출만 가지고는 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편의 자금이 모자르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법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의 원칙, FM은 액면 그대로, 그 문구 그대로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법의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0여 개 국가들이 이 법을 확대 해석하게 된 거죠. 이런 문구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 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해서,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지 않았던 방법까지 동원하는 그 비중이 이렇게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많은 이렇게 비전통적인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 아니, 국가가 이렇게 스스로 법을 어기면 어떡하냐? 법이라는 게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러면 이들 30여 개 국가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더더욱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비전통적인 수단은 좀 줄이고 전통적인 수단만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런 비전통적인 수단을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현재 30여 개 국가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은 하나다, 중앙은행법 자체를 의회를 통과시켜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즉 위법 소지가 있는 거를, 그 문구를 다 합법적인 걸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즉 이런 환경을 이렇게 비전통적인 지출까지 안 하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30여 개 국가들, 즉 법 자체를 바꾸려는 30여 개 국가들은 주로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그 힌트가 여기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비전통적인 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어떤 나라들이에요?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같이 경제가 엄혹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갑자기 국공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국공채가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국가의 국공채라면 그걸 누가 사주겠어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신흥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이 국공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었을 때는 그 국공채를 사줄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니까 우리 국공채 발행할래라고 했었을 때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제사회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30여 개 국가들은 이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 우리 농수산물의 수급처가 돼주는 많은 저개발 국가들, 신흥국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질문에는 이걸로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98년도
2007년도 IMF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그거와 유사한 상황인 것이죠. 많은 신흥국들이 우리 조만간 그 국고에 외화 보유고가 고갈되고 있는데, 아니면 외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 외화 자금 좀 공유해 달라, 이런 것들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100여 개 국가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니 실제 신흥국 상황이 그렇게 엄혹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신흥국의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많은 신흥국에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그걸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세 가지 최근에 전개됐던 위기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이 은회색 그래프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 불확실성 상황에서 신흥국에서 자금 빼다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던 그 속도와 양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그래프는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일어났던 2012년 13년 때 역시 그때도 신흥국에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화자금 빼서 다시 안전한 국가로 돌렸던 그 시간과 양,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신흥국들에 놓여져 있던 달러가 아주 절벽 수준으로 급격하게 많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신흥국들, 어떻게 보면 농업 중심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외환 시장의 상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흥국에서 외환 자금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여기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선 달러가 약달러다, 약달러다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학계 분들도 아마 그 어떤 데보다도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약달러가 맞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이든이 당선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달러는 초강세 중에 하나,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달리요. 쉽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달러와 대비 주요국의 통화 절상률인데 절상이 아니라 다 마이너스잖아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흥국에 해당되는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어떻습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가 20% 가까이 다 빠진 국가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자국의 외환 시장에 이렇게 달러 등 국제 결제 통화가 이렇게 빈곤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자국의 통화 가치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화폐 가치는 급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글로벌리 달러는 원래 초강세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이 위에 파란색 바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모라토리움마저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저는 그래서 2021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또는 이 많은 연초학계 관계자분들께서 조심해서야 될 첫 번째 경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신흥국발 금융위기, 신흥국발 경제위기가 2021년 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글로벌리 달러는 이렇게 초강세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달러가 약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좀 해드리면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원화를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요, 프록시 통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프록시 통화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용화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화는 그렇게 외환으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보다도 더 관심 있는 외화가 바로 위안화인데요. 자,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살아났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환 시장에서 야, 중국 경제가 저렇게 빨리 살아났으니 그렇다면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도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구나, 위안화 좀 사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의 외환 시장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개방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왜 글로벌 투자자들이라든가 글로벌 투자 은행 또는 외환 딜러들이 가만히 봤더니 한 최근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좋아졌을 때 반드시 한국 경제도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좋아지면 반드시 한국의 원화 가치도 좋아진다라는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중국의 화웨이니 샤오미니 이런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 그 안에 있는 부품 소재들은 전부 우리 한국산 반도체, 한국산 디스플레이, 한국산 배터리 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건 곧 한국 경제도 좋아진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위안화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원화를 좀 사두는 게 좋겠다. 아니면 한국의 외환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많은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약달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아마 많은 여기 관계자분들께서도 환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담배를 제조하거나 이럴 때 중요한 원자재들을 수급받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나라는 또 담배를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환율이라는 게 적지 않은 중요 요소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가 저렇게 견실하게 자꾸 치고 나가는 한 당분간 한국은 약달러 기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마저 당선이 됐어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그가 하려고 천명했던 많은 경제적 공약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트럼프가 했었던 것보다 더욱더 파괴적인 수준으로 더욱더 많은 달러를 인쇄해서 유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보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당선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국제사회에서 달러의 가치가 거의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락했던 지역이 많습니다. 자, 외환은 하루에 5% 떨어진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그 변동이에요. 외환은 주식이 아닙니다. 묵직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달러 가치가 급락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은 선거 캠프 기간 내내 자신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진작 천명했던 첫 번째 요소가 뭐다? 달러를 지금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포하겠다, 유동성을 공급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해왔어요. 따라서 그런 행태를 실질적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런 심리가 선반영돼서 달러의 기조가 더욱더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의 약세가 기조가 이렇게 당분간 2021년 초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흥국 상황에서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야, 이거 잘못했다가 우리가 결제해 놓고 나중에 돈 띄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기초적인 연초 관련한 제조에 들어가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외 의존을 생각보다는 덜 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뭐 몇 가지 이제 원자재를 수급받아 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구매 바게닝 파워는 생기겠구나, 우리 원화 가치가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테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신흥국이 그러면 교수님, 신흥국은 이렇게 외화 자금이 점점 유출되고 있고 자국의 화폐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자구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난 7월 달과 8월 달에 신흥국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로에 해당되는, 신흥국은 우리나라처럼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들과 아니면 자신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외화를 수급받아 왔던 게 통상적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더 급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초적인 그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들이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로 크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값을 받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외화를 득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10월 말 기준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화 추이를 봤더니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있나?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하고 기쁜 마음에 좀 강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까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악화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비철금속이나 곡물을 수급해 주는 바이어들이 그 산업 생태계가 코로나19로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장 10개 가동했던 회사가 공장 대부분 문 닫고 한두 개만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이런 광물 자원을 수급해주는 회사가 어느 지역에는 5개 회사가 있는데 그 5개 회사 중에서 2-3개는 문 닫아버리고 한두 개 남았다. 바로 공급 자체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반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기인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노동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품목인데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그 대거 노동력을 쉽게 지금 어디서 조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캐파가 줄어든 부분도 있죠. 바로 그래서 가격은 뛰었지만 옛날보다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줄다 보니 여전히 2021년 초반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는 신흥국발 그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콜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올 초에 작년 초네요. 작년 초부터 이런 화장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농업 또는 식물자원, 생물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천연자원들을요. 근데 이게 가끔 통관에 쓸데없이 막혀 있으면 갑자기 우리가 생산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는데 원료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마와 같은 회사들은 신흥국으로부터 원활하게 뭔가 이렇게 화장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그러다가 몇 가지 품목들은 해외로부터 조달하기가 녹록치 않아서 아예 직접 회사를 인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콜마 윤동환 회장님,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 잠깐 뒤로 들어가 계신데요. 그분에게 그래서 지금 최근 농업법인 중에서 직접 인수하신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작년쯤인가 목화 회사를 하나 직접 자회사로 두게 됐더라고요. 화장품 만드는데 목화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목화를 자신들의 QC에 맞게끔만 재배를 해주면 전량을 사야 돼도 모자랄 상황인데 외국과의 이 교육 과정에서도 가끔 통관에 막혀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목화 회사는 직접 그냥 자회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로벌리 많은 제약회사 또는 바이오 회사 이런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생물 자원, 식물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농업법인을 아예 인수해서 하위에 두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높아졌던 게 요 근래의 상황입니다. 그 전에도 점점 생태계 보호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면서 이 통관 절차가 점점 까다로운 것을 그렇게 대응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린 주제와 똑같이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그 이슈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하겠다라는 리더십들이 대거 선거로 많은 국가의 리더십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끝냈던 미국의 그 대선도 역시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중히 여기는 바이든이 당선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요,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물적, 인적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이라는 키워드 아래 많은 제도들이 다시 세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아주 직간접적인 관계가 높은 농업 부분 역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큰 대응력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은 리더십의 교체로 환경이 대두되고 있었지만 유럽은 진작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구 노력을 통해서 환경 이슈를 더욱더 중요시 여겨오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장면들은 제가 유럽의 교과서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위의 사진은 뭐냐면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이 위에 같은 사진입니다. 한복판에 있는 쓰레기 섬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해류가 어느 한 지역으로 자꾸 몰리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전 세계의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든가 바다에 둥둥 떠가는 이 쓰레기가 저 앞 태평양 한 곳, 대서양 한 곳에 자꾸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태평양 한복판에, 대서양 한복판에 전 세계로부터 떠내려왔던 이런 많은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현상이 목격되죠. 그 다음에 북극곰이 사는 가장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극도 이렇게 보시면 근처에 쓰레기가 많은 상태고, 뭐 이런 사진들은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유럽인들이 미국과는 달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특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럽인들은 지구 환경으로 인한 위험을 자기가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것과 책으로 본 것은 체감하는 정도가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아니면 북해를 연근해로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요, 갑자기 북극해가 녹아지고 있다라는 걸 그 어느 때보다 체감을 쉽게 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커다란 빙하가 떠내려 내려온 거예요. 북극에서부터. 그래서 자기 바로 집 앞바다에 그게 둥둥 떠 있습니다. 실제 빙하 한번 떠내려온 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좀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빙하 하나 떠내려왔다라고 하면 그 높이가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가 된 빙하가 떠내려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도 북유럽 출장 참 많이 갔지만 그 과정에서 가끔 배를 타고 어떤 이동을 할 때 빙벽 한번 보면 진짜 아파트 10층 높이만 한 것들이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에 그런 빙벽 하나가 떠내려왔다라고 하면 와 멋있다 하고 사진 찍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빙벽이 갑자기 녹아내릴 때 어떻게 되냐면 아주 특이하게, 이유는 저도 과학도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빙벽이 갑자기 살짝 솟았다가 이게 푹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살짝 솟았다가 푹 가라앉을 때 아주 작은 쓰나미에 가까운 너울이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바닷가 앞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은 파도에 쓸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지구 생태계가 크게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럽인들은 자기의 생활과 생계에 가장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뭐 트럼프는 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든 뭐 했든 우리라도 이거 지켜야 된다라는 기저가 높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누가 핀란드한테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민 투표를 통해서 2029년까지 핀란드 국가 내부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로, 절대 없애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9년이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8년 남짓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이들 국가들이 이렇게 빨리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이유가 뭐다? 누구보다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이걸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농업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품을 쓰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농업용 필름 사용 규모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추세로 그대로 나가면 원래 2016년 대비 2021년에 연평균 7.1% 정도로 급성장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이 통계는 약간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나라도 이게 이 추세는 그대로거든요. 우리나라의 농업용 필름 규모나 전망도 연평균 6%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즉 뭐다? 우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유럽도 대표적인 농업 강국들이 많죠.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농산물을 가공한 뒤에 수출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전부 모은 다음에 중개무역이죠. QC에 맞게끔 당도라든가 품질에 맞게끔 다시 패키징하고 그걸 전 세계에 다시 뿌려주는 이런 중간 도매상 역할 같은 걸 하는 네덜란드 등 많은 농업 관련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들 국가들이 이제 스스로 미리 제도를 바꾼 거예요. 넌 플라스틱 팜 등을 만들어서요.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기술들을 속속 이제 하나씩 R&D를 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하나, 네덜란드의 델프트 지역에 갔다가 제가 직접 체험하고 왔던 농업법인인데요.
우리 고추 같은 경우와 비슷한 어떤 작목인데 높이가 그 정도 되는 것을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추 폴대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고추 폴대도 금속성이 있고 아니면 일회용 무슨 플라스틱 같은 이런 얄궂은 어떤 뭐 막대기 옆에다가 노끈 같은 거, 그것도 플라스틱 노끈으로 동여매면서 고추 그 저기 줄기가 안 쓰러지게끔 묶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추 농사 다 지은 다음에 그 폴대는 다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몇 개 없어지고, 그 우리 플라스틱 노끈 같은 경우는 다 버려버리죠. 그런데 제가 그 델프트에 방문했던 넌 플라스틱 팜 같은 경우는요, 고추 폴대를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폴대 대신 옥수수 전분으로 그 플라스틱 폴대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유실되거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서 아니면 1년 지나서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걸 소재를 활용해서 그런 걸 만든다든가, 이 기초적인 것부터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럽이 그 다음 해야 될 행보는 뻔합니다. 늘 그래왔어요. 어떻게 되느냐? 본인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을 다 구축한 다음에 그걸 무역 규제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유럽은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던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을 활용한 공산품만 수입할래, 이렇게 천명을 딱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어떤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 외국의 농업법인들은 유럽에 이제 수출하기가 요원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유럽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진 유럽 내부의 내수 경제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 내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명분을 얻은 거잖아요. 보호 무역을 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야 라는 명분 아래 외국의 그 중국이나 아니면 아세안 지역의 이 값싼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것을 일부 딱 차단하고, 조금 비쌀진 모르겠지만 내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드는데 앞으로 환경을 큰 이슈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기도 더 쉽기 때문에요. 바로 그래서 이런 환경이 대두되는 게 농업과 관련된 이런 이슈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실제 제가 이 현상을 제일 많이 봤던 게 조선 분야였어요. 조선 분야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었냐면, 우리가 지금은 조선 전 세계 최강국이지만 원래 197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프랑스, 그리스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 또 조선 강국으로 계속 유지 명맥을 하고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어떤 국가가 배를 이렇게 값싸게 만들고 저렴하게 만들고 잘 만들다 보니까 우리 조선업의 생태계가 많이 좌초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방금 열거했던 국가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을 자기들이 미리 개발을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항구에 정박이 가능한 배는 무조건 친환경 설비가 구축된 배만 정박이 가능해. 왜냐하면 우린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명분으로 그런 제도를 정착시켰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을 완비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 기업들이 다시 뭔가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고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환경을 이슈 삼았던 적이 꽤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도 농업 부분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전은 저도 유럽 출장 등을 통해서 진작부터 읽어서, 제가 그래서 농림수산부의 그 농진청 하고요,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진작부터 용역을 한번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농업 환경 내 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그 뒤로 생기고, 다양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가졌지만 아직 우리는 실천을 안 하고 있는데, 유럽에 제가 방문했던 많은 국가들은 생각보다 그러한 기술을 굉장히 숙성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농업과 환경과 관련 없는 전통적인 산업군들도 이제 환경을 지킨다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적극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쉬 지멘스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보시 지멘스가 몇 해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왔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브라질의 한 빈민촌인 빈민촌에 냉장고를 공짜로 판매한 거예요. 판매가 아니라 준 거죠. 보시 지멘스가 이 빈민촌의 수많은 가구에게. 그래서 보시 지멘스가 나름대로 자선 사업했나 사회적 기여했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짜로 빈민촌에 냉장고를 팔아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뒀어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설명드리면 여기 중간에 낀 게 브라질 전력회사인데요. 그 당시 브라질 전력회사의 상황은 이 빈민촌들이 너무 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가전제품, 구형 가전제품을 쓰다 보니까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추가로 더 지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전자제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되나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보시 지멘스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빈민촌 사람들은 이런 신형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살 돈이 없으니 니네가 사서 얘네들한테 공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니네가 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그 돈보다 훨씬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전력회사는 그럼 우린 제값 주고 그 냉장고를 살 수는 없으니 굉장히 신형 저전량 냉장고를 정말 싼 가격에 우리에게 팔아다오. 그랬더니 보시도 거의 손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값싼 가격에 브라질 전력회사에게 그걸 제공했고요. 브라질 전력회사는 다시 그거를 빈민촌에 있는 많은 가구들에게 공짜로 제공해 줌으로써 브라질 전력의 에너지 수급을 나름대로 원활함을 도모해서 발전소를 추가로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보시 지멘스는 염가로 냉장고를 판매했기 때문에 손해만 보는 거냐? 아닙니다. 이때 빈민촌에서 쓰고 있던 구형 냉장고를 전부 수거까지 해갔는데요. 이걸 수거해 가서 뭐 했었느냐? 이 구형 냉장고 안에는요, 그 냉매제가 우리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그 냉매제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냉매제를 수거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보면 득한 거죠. 탄소 배출 권한을 더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 중에 일부를 탄소 거래소에서 판매해서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팔아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게 아니라 냉장고 싸게 줘. 그리고 구형 냉장고 수거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냉매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모았으니까 탄소 배출 권한을 이만큼 획득한 거다라고 해서 그걸 다시 누군가에게 판매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바로 보쉬 지멘스 이 회사도 환경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그리고 환경을 지키면서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농업 부분에서도 방법을 제가 거기까지는 농업 분야의 현직의 종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농업 부분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나올 법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소재 기술이 친환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원천 기술 중에서 또 크게 대두되고 있는 소재 산업이 나노 소재 또는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연초학회 분들도 이 나노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나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까봐 나노라는 그 사이즈의 단위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쉽게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쉬운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구의 지름을 1이라고 봤었을 때 지구 위에 있는 대전의 직경이 10의 -3승입니다. 그런데 지구 위에 대전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국토부에서 우리가 13m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격 아닌 규격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 주차장의 폭이 13m라는 게 10의 -6승이에요. 그런데 1나노에 해당되는 10의 -9승이 뭐냐 하면 지구 위에 대전 위에 공영주차장 위에 떨어져 있는 이 1원짜리 동전이 바로 1나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나노 사이즈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요, 지구 위에 있는 1원짜리 동전 크기로 물건을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작을 정도로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까? 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국내에 많은 대학생들이라든가 국내에 많은 뭐 상공회의소 의장 이런 뭐 저기 뭐 CEO들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 모바일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핸디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것도 완벽하게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학점으로 따지면 A뿔 학점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답은 이제 B뿔 정도 되고요. 작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편하다라는 건요. 제일 좋은 대답은 작게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작게 만드는 것이 친환경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제 손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데이터를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물건을 보내거나 데이터를 보낼 때 요즘은 빨리 보내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빨리 보내기 위해서 뭘 쓰고 있어요?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가장 빨리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오른손과 왼손, 즉 시작점과 도착점을 어떻게 하면 된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써 에너지도 쓰기도 전에 도착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작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에너지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많은 공학도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나노 테크놀로지를 진작부터 연구해왔던 이유가 원래 천년의 화두라고 불리우는 환경과 관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많았어요. 자, 뭐 그 얘기가 이거죠. 옛날보다 기능이 훨씬 떨어지는 애니악으로 컴퓨터를 만들었을 땐 여기가 쓰고 있는 전기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포켓 PC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때보다도 한 100분의 1이 뭐예요? 1000분의 1보다 훨씬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일도 하거나 동일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무엇인가를 작게 만든다는 것이 이런 화두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노 소재와 관련된 일들이 대두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신소재로 저중량을 연출만 할 수 있다면 연비 이런 여러 가지 뭐라 할까요? 소모품들의 뭐라 할까요? 내용 연수를 늘릴 수가 있더라. 바로 이런 부분이 요즘 전개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의 대응력 중에 하나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자인 경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걸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교해서 전월보다 어땠는지, 전년 동기 대비 어땠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집이나 동일 면적 대비 관리비가 어떤 것들과 비교되는 것처럼 다른 동일 면적 대비 아파트 대비 우리는 더 많이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 이걸 시작적으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많은 주부님들은 옆집보다 내가 전기료 많이 썼다고, 수도요금 많이 나왔다고, 뭐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뭐 자녀분들 소집하죠. 아버님들까지 부릅니다. 우리 전기료 쓸데없이 많이 나왔어. 콘센트 다 빼. 뭐 하면서 이렇게 엄포 아닌 엄포를 두시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행태로 환경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제대로 비교해서 보여줘도 많은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 농업 부분에서도 유럽에서는 이걸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요, 나 혼자만 뭘 쓰는 그런 가구 단위로 전개되는 퍼포먼스보다는 모든 그 지역 공동체가 비슷한 걸 같이 써야 되는 공유 자원들이 참 많죠. 물도 그렇고 농기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남들이 쓰기보단 내가 먼저 써야지 이런 심리도 가끔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는 뭐 꼭 내가 아끼지 않더라도 누가 아끼면 괜찮지 않겠어? 뭐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추세에 있는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절약하려는 심리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이런 방식을 유럽의 많은 농업법인에서도 차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도 이제 끝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도대체 어떤 피해를 어디서 얼마만큼 입었는지에 대한 각종
국가 통계들이 통계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들이 속속 집계가 돼서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 결과들을 바탕으로 2020년 우리 경제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디서 얼마만큼 촉발됐는지 설명드리고요. 뒷부분은 2021년은 그럼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쪽 그래프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 산업 부분이 얼마만큼 기여해 왔는지를 비교하는 표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견실하게 기여해 왔던 산업 섹터가 있죠. 어딥니까?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은 대부분 서비스 업종의 생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해 오는데 서비스 부분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인 2020년도에는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크게 줄었죠. 반면에 제조업은 어떠냐 봤더니 제조업은 이 흰색 바인데요. 자, 이전 연도에 제조업의 그 흰색 바의 막대 그래프와 비교했었을 때 물론 나름대로의 편차는 있지만 결코 크게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즉 무슨 얘기냐?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는 철저히 서비스 부분에 국한됐지 제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 중에서는요. 예술, 스포츠, 여가 부분이 거의 직격탄을 맞아서요. 회사가 반토막 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원희룡 지사님이 주재하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러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마침 공교롭게 제 라운드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우리 하나투어 회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해 계셨는데요. 이 하나투어 회장님께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감히 주제 넘게 덕담은 아니고 요즘 고생 많으시죠? 라고 한번 슬쩍 말씀을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 죽겠습니다. 이제 거의 초월한 상태까지 가셨나 봐요. 죽겠습니다. 회사 매출이 95%가 감소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95%란 말에 회장님 어떡하면 좋아요 했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예술, 스포츠, 여가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우리나라의 예술, 스포츠, 여가 부분을 대표하고 있는 회사인 CJ도 지금 CJ도 대부분의 계열사가 벌써 몇 달 전에 희망퇴직자들을 모집한다라는 내부 공고를 계열사별로 다 낸 상태고요. 그리고 한 3, 4주 전에 CJ CGV 자체도 영화관도 매물로 내놨지 않습니까? 지금 CJ도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 근래 가만히 봤더니 소비자 판매액이라든가 소비자 심리기 수가 꽤 많이 살아났어요. 지난 3, 6, 7보다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나라 내수 서비스 업종도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더니 내구재에 해당되는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은 판매 추이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준 내구재에 해당되는 의복이라든가 신발, 가방은 아직까지 여전히 크게 부진한 상황인데요. 자, 이 통계적인 흐름을 해석하는 거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의복과 신발, 가방 이런 거는 여전히 마이너스 기조다. 이건 뭡니까?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를 옛날보다 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걸 많이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보다 집을 가꾸는데 더욱더 관심이 높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무리 봐도 지금 또 한 가지 흐름 중에 하나가 이런 불황이 항상 도래하고 난 뒤에 전개되는 대표적인 현상. 단 한 번도 유사일에 이걸 비껴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다? 불황을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심화되는 게 뭐다? 양극화다. 이번에도 양극화의 전초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도 IMF 외환위기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양극화가 더욱더 고착화됐는데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다 어떤 제품들이에요? 정말 고관여 제품, 쉽게 얘기해서 많은 돈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죠. 이런 물건들의 판매
추이가 크게 올라갔다는 건 지금 이 불황 속에서 많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뛰어가면서 이렇게 뭐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1년이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네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의 재산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런 어떻게 보면 값비싼 내구재의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의복과 신발, 가방은 마이너스가 분명하지만 명품 브랜드만을 따졌을 때는 이것도 마이너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변화 추이가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극화의 기조가 이제 점점 심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실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산자부에서 미래자동차 시장에 대한 로드맵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자동차 관련한 용역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같으면 이제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 현황 알아보려고 이제 출장을 갔었을 겁니다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있는 해외 자동차 시장 메이커 매장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간부 사원을 모셔다 놓고 지금 현황을 듣는 자리를 좀 가졌었는데 제가 거기서도 또 충격적인 상황을 들었는데요. 청담동에 있는 벤츠 S클래스 매장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청담동 벤츠 S클래스의 그 매장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그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또 아이스브레이크 차원에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어떻게 판매는 좀 살아나고 있나요? 했더니 이분이 이분 정말 경제 모르는 분인가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교수님, 전 세계 벤츠 S클래스 시장 중에서 벤츠 S클래스는 벤츠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죠. S클래스 시장 중에서 우리 한국 시장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19 때도요. 그랬더니 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중국은 공산당이 세금 탈루니 뭐니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이런 아주 최고급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그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클래스보다는 그거보다 좀 언더 사양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는 추세고 최고급 사양은 한국에서 더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벤츠만 그런 건가 싶어서 그 길 건너 쪽에 있는 람보르기니 매장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보겠나 해서. 그래서 람보르기니 매장에도 들어가서 거기 매장 직원분에게 여쭤봤어요. 람보르기니는 지금 판매 추이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올 초에 람보르기니에서 SUV 차량 우루스라고 부르는 걸 신제품을 한번 출시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우루스라는 람보르기니 SUV가 한 2주 만에 전부 국내에 할당된 양이 다 팔렸고 지금은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그 3억 가까이 된 차가 지금은 주문을 해도 1년 6개월이나 지나야지만 그 차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19도 걱정인데 그 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양극화 이건 또 어떻게 감내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연초학회의 많은 분들은 서비스 업종보다는 제조 업종에 더 관여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자, 그럼 제조는 괜찮은 건가요,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장표가 이건데요. 자, 보시면 역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조와 서비스 부분이 각각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비교해 놓는 표인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어요. 하지만 제조 서비스 모두 옛날보다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양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산업 분야와 그 시기는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제조 부분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와 서비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서비스는 대부분 대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순간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대면적으로 전개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외부에 어떤 샥이 있었을 때 그 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중후장대 사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님들이 퍼포먼스 하는 것들을 보면 올해 수주받은 내용이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주받았던 배, 건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제조 부분에 수주 절벽이 생긴 것은 아직까지 장표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빠르면 2021년, 뭐 본격적으로는 2022년 초반 이럴 때 우리나라 제조 관련한 회사들의 공시 자료가 재무제표가 크게 위축된 형태로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따라서 2021년에는요. 앞서서는 서비스 부분이 크게 위축됐다는 걸 확인했다면 2021년부터는 일부 제조 부분부터 드디어 경제 성적표에 해당되는 공시자료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연초학계 제가 처음 찾아뵙고 이렇게 많은 강연 내용을 드렸는데요. 첫 강연인데 제가 우울한 얘기 위주로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내년도 이제 비즈니스 계획도 세워야 되고 매출 목표도 세워야 되는데 엄혹한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형태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런 강의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뭐 어떤 강의도 좀 더 재밌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질문이 어떤 게 나오면 거기에 대답도 매끄럽게 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안타까움은 뒤로 접고 언제 뵐 기회가 있겠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건강부터 꼭 챙기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